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요한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담컨대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지난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중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보면 대한민국이 1등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짧게 보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아마 1등일 거예요. 1등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누군가는 도쿄나 뉴욕을 언급하며 말도 안 된다고, 누구는 또 홍콩이나 다른 지역들의 예를 가지고 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만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라고도 하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팩트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땅의 가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파트나 상가, 빌딩처럼 지어져 있는 건물은 준공된 그 시점부터 끊임없이 노후화되고 풍화되는 감가상각의 상품입니다. 이는 어떤 생산물도 피해갈 수 없는 리스크죠. 하지만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땅값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땅값을 결정짓는 것은 해당 부지 위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에 대한 값어치고, 거기에 더해 모든 실물 자산이 그러하듯이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땅값은 매년 최소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땅,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토 면적을 국민수로 나누면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국민 1인당 활용 가능한 국토 면적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꽤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선 미국을 한번 볼까요? 면적 단위를 우리에게 익숙한 평으로 환산해보면 미국의 국토 면적은 약 2조 9,740억 평입니다. 엄청나죠? 미국의 인구수 3억 4,100만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국토 면적은 8,720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가장 넓은 국토를 자랑하는 러시아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5조 1,722억 평입니다. 인구수는 1억 4,500만이죠. 1인당 국토 면적은 약 3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땅 넓고 인구 많은 나라 중국을 뺄 수 없겠죠? 미국이랑 국토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약 2조 9천억 평. 인구수는 약 14억 2,500만 명으로 1인당 국토 면적은 2,035평 정도 됩니다. 미국과 확연히 차이나죠? 다음은 비교적 국토 면적이 좁고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국토 면적은 1,143억 평 정도 되는데 인구수는 1억 2,500만 명 정도죠. 국민 한 명당 국토 면적은 914평 남짓, 앞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좁습니다. 도쿄 등 핵심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난 이유를 알 것 같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국토 면적은 약 303억 평입니다. 흔한 말로 우리나라 면적이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더합니다. 미국 국토 면적의 약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인구는 5,100만 명입니다. 국민 1인당 면적을 계산해보면 약 594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어지간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주어지는 국토 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이 매우 귀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죠. 도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통계인데 대한민국 국토 중 전체의 16.7%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땅이죠. 이 도시지역은 대한민국 국토의 16.7%로 53억 8천만 평쯤 됩니다. 그만한 면적에 대한민국 인구의 91%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심지어 그 17%도 안 되는 도시지역에서 다시 또 녹지지역이라는 카테고리로 70%가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16억 평 정도의 대한민국의 인구 거의 대부분이 모여 살고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으면 이상할 겁니다. 이 16억 평의 땅을 국민 91%인 4,740만 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주어지는 땅은 고작 33평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좀 서글프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가격, 조금 더 정확하게는 땅값에 대한 부분이죠.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땅값은 그 땅의 생산성이 자연스레 반영되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두 필지에 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논에서는 쌀이 매년 10가마니가 생산되고 B논에서는 쌀이 매년 20가마니가 생산된다면 당연히 두 논의 가격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이 논의 기본 목적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고 생산량이 차이나면, 그래서 생산성이 다르다면 그만큼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쌀이 20가마니 나오는 B의 땅 주인에게 쌀 20가마니 준다고 하면 땅을 팔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땅값은 현재의 생산성에 대한 미래의 기대치까지 더해져서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B의 논 주인에게 쌀 30가만이나 40가마니 정도를 준다면 그때 이 논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A와 B 논 두 필지가 있는데 그 외의 땅들에서는 쌀이 생산되지를 않고 쌀을 먹을 사람들은 점점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아까 B논의 주인은 둘째치고 매년 10가만이 생산되는 A논의 주인도 땅값으로 쌀 40가만이 50가만이는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또 부동산의 특성이니까요. 기본적으로 희소한데 임의대로 늘릴 수도 없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땅값이 형성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논두렁을 거대화시켜서 대한민국의 국토 전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생산성과 그에 따른 땅값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도 알아볼 수 있죠. 바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모든 국토의 가격을 합친 국가 토지자산의 비율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은 무려 5.2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저 A와 B논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쌀 10가마니가 나오는 논을 쌀 50가마니 이상 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OECD의 자료를 기반으로 토지자유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본이 2.3배, 독일이 2배, 핀란드는 0.8배, 멕시코는 0.2배였죠. 국가의 상황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일본이나 독일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까의 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해 생산되는 양의 1.5배에서 2배 정도는 줘야 그 논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2배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율이라는 거죠. 그만큼 국가의 경제가 성장해서 국내 총생산이 국가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보다 그 성장을 통한 부동산의 자산 상승분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흥미롭죠? 일본 역시 국민 1인당 국토 면적이 1000평이 되지 않는 국가임을 생각해보면 마냥 땅이 좁아서 라고 생각하기에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2018년에 집계한 데이터 중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의 토지 자산의 총합과 당시 독일의 토지 자산 총합을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GDP는 대한민국 GDP보다 3배가 더 높았고 심지어 독일 국토 역시 1000억 평이 넘어서 우리나라보다 3배나 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를 팔면 독일의 모든 국토를 다 사고도 30%를 더 살 수 있었습니다. 3배 더 잘 벌고 3배 더 큰 나라를 모두 다 사고도 30%가 남는다니요. 인상적이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은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실제로 모여 살고 있는 땅은 더욱 더 좁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GDP 대비 땅값 비율이 압도적일 만큼 높습니다. 땅의 기본 생산성이라는 개념에 희소성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붙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소득, 생산성 대비 부동산 가격이 어느 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도 당연한 얘기지만 땅 위에 있는 것이죠. 집값이 오르고 상가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결국 땅값이 오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입지 분석이나 상가의 상권 분석들은 그 땅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징이 좀 더 있지만 오늘은 일단 가장 크고 누구도 바꾸기 어려운 이 엄청난 희소성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꺼낸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 1위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사실 더할 나위 없는 정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 특성을 감안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살펴보게 되면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기 정말 쉽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힘들게 청약 유지하면서 눈치 싸움하다가 풀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그야말로 영끌 투자를 하고 나면 몇 년간 피말리는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되팔 때쯤 되어서 정부의 규제나 시장 상황도 열심히 따져봐야 하고 시장 상황이 괜찮아서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팔고 나면 몇 억 수익이 나서 기쁜 것도 잠시 그마저도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다시 또 아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에 대한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한참을 대출이자 상환하느라 팍팍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얼마 전 배우 조정석 씨의 빌딩 투자 사례를 정리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조정석 씨가 그 빌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자신의 현금을 쓴 것은 아마 서울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들어가는 현금보다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양도 차익으로 50억 이상을 거두었죠. 물론 빌딩 투자를 하면서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휘청이면 그대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파트 투자 말고 빌딩 사세요.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아파트에만 지나칠 정도로 몰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서울의 아파트는 리스크가 적은 상품이긴 합니다. 자금적인 여력만 된다면 누구도 큰 어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정형화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가격도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이 모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애초에 사람에 비해서 땅이 턱없이 부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관점을 넓게 잡아보셔도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관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끔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그 자체를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도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